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늘 채널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드리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변화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항상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 어쩌면 정말 과거에는 인터넷이 PC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면 또 요즘에는 AI가 또 AI 반도체가 또 세상을 뒤바꿔 놓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미래는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또 바꿔 놓을까? 이런 그림을 미리부터 그려 나가신다면 경제를 좀 이해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고 또 투자 관점에서도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로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책을 좀 봤습니다. 어쩌면 과연 이 우주 경제가 저 손에 잡히는 그런 경제권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혹은 우주 경제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 시대가 올 것인가? 우주 경제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의문과 의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변화를 지향하고 미래 사회는 무엇이고 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계속 들여다보는 저로서도 우주 경제만큼은 조금 의심을 두고 좀 먼 미래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좀 들여다봤는데 저의 생각을 좀 많이 바꿔놨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이코노미, 그러니까 우주 경제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읽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저의 부문별 어떤 해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드릴 어떤 지침 같은 거 드리면서 같이 책을 읽어 나가는,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죠. 체드 앤더슨. 이분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스페이스 캐피털이라는 투자 회사죠. 근데 이 투자 회사의 이름처럼 스페이스 영역, 우주 산업에 투자했던 대표적인 투자 회사입니다. 그 투자했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스페이스X, 로켓랩, 스카이워치. 여러분이 이런 미래 산업이나 우주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의 소위 우주 기업에 투자를 주도했었던 스페이스 캐피털, 이 스페이스 캐피털의 설립자입니다. 그 밖에 이 체드 앤더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부터 책을 하나하나 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원래 미국에서 2023년에 발간됐습니다. 23년에 발간된 그 책의 제목은 그냥 말 그대로 더 스페이스 이코노미, 우주 경제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책을 좀 열어보면요. 맨 앞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 그리고 교사죠. 크리스타 맥컬리프라는, 역사적 인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 우주 산업이라는 영역, 우주 탐사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미국의 우주 비행사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야기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주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과학이나 수학을 전공한 몇몇 사람이나 선발된 우주 비행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저 멀리 있는 우리의 새로운 개척지이므로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만의 일이 아니고 우주 산업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일이 아니고 모두의 일이다. 마치 비유를 해본다면 IT 기술을 개발하고 또 반도체를 개발하고 AI를 개발하고 개발자 혹은 그 산업을 이끄는 경영자, 그 산업을 이끄는데 자금적 지원을 해주는 투자사, 이들만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IT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이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대관에서 누워서 혹은 퇴근길에,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청하실 수 있다는 것은
이 ICT 산업의 산물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산업은 정말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것을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 시작하는 그 하나의 문단을 이렇게 제공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이 책 전체에 걸친 메시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몇몇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저의 견해를 좀 붙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9페이지에 우주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으며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독자라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변화를 제대로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근래 어떤 개발됐었던 기술적 산물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과 PC였고 최근에는 AI였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기술 관점 말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 이후의 중국을 대체할 다른 나라는 누구일까? 제2의 중국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투자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 것은 무엇일까? AI 이후의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어쩌면 우주다, 우주경제다라는 생각을 잠정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반신반의했겠죠. 의심도 있겠죠. 과연.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우주 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실제 그 영역에서 어떤 부분들이 현실화되어 있는지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경제의 12페이지에 우주경제에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온다고 예견한다. 스페이스X의 새로운 발사체 스타쉽이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13페이지에 1990년대 중반 IT 기업이 등장한 이후 모든 회사가 테크 기업이 된 것처럼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이제 우주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이 재미있다. 이게 감수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스타벅스는 커피숍입니까? 디지털숍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어떤 결제 회사보다 스타벅스 페이먼트 회사는 사용자 수가 많아요. 미국에서. 선불 충전금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삼성페이, 또 카카오페이, 애플페이를 합친 것보다도 스타벅스페이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커피숍입니까? 디지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커피숍이 아니라 IT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럼 BIT 기업이 있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대형마트라고 해볼게요. 대형마트는 IT 기업 아닙니까? IT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무인 결제 시스템만 보셔도 다 온라인 쇼핑몰을 내는 것만으로도 다 IT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 교육 서비스, 쉽게 말하면 교육 서비스라고 볼까요? 아니면 경제 컨텐츠를 만드는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해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가 그거는 IT적인 요소가 아예 없나요? 우리 앞에 촬영하고 계신 PD님이 계시고 PD님이 작업하시는 그 모든 일이 IT적인 영역 아닌가요? 그러니까 BIT 기업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IT가 생겨났고 그 IT가 세상을 바꿔놨기 때문에 IT 산업이라고 규명할 만한 산업도 있지만 BIT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얘기처럼 이제 갈수록 더 여러분 더 들어가실 텐데 우주 산업이 형성됐고 그 비우주 산업은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선박 산업도, 물류 산업도, 에너지 개발 산업도, 심지어 날씨에 민감한 호텔 산업도 다 우주 산업에서 관련된 날씨 측정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만큼 여행 산업도 그러니까 그 어떤 산업도 비우주 산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정말 IT 기업이 세상을 다 바꾸었고 모든 기업이 테크 기업이 된 것처럼
이제 우주 산업이 지금 태동했고 태동한 지 10년밖에 안 됐다고 이 책에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주 산업이 이렇게 크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비우주 기업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릿말로 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별표를 여기다 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우주에서 지구 구석구석을 촬영하는 플래닛 랩스에서부터 위성의 GPS 신호를 이용해 플레이하는 인기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에 이르기까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궤도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특정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궤도 접근에 의존하는 그런 모든 비즈니스를 포괄하는 용어로 우주 경제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저 제목도 스페이스 이코노미고, 한국말로 하면 우주 경제니까 스페이스 이코노미 혹은 우주 경제를 뭐로 정의하는가? 그러니까 우주 발사 산업, 또 인공위성 산업, GPS 이게 아니라 그런 우주 산업의 산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산물로 나타난 어떤 기술적 효용을 활용하는 산업까지. 예를 들면 선박 운수업도 역시 GPS 기술을 활용하거든요. 저도 운전하면서 GPS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산업에 걸쳐서 우주 산업에서 형성된 어떤 효용을 활용하는 그 모든 영역까지 우주 경제라고 일컬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주 경제의 개념이 생각보다 멀리 있다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주 경제는 로켓과 위성이라는 하드웨어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도 이 책을 열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주 경제, 우주 산업은 로켓, 또 발사체, 발사 서비스까지 요 정도에 국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생각의 틀이 저도 개인적으로 넓어진 계기를 경험했습니다. 몇몇 언론사의 표현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CNBC는 우주를 다음에 올 월스트리트의 1조 달러짜리 산업이라고 불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주 경제는 10년 안에 3배 이상 성장해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모건 스탠리는 우주 기반의 비즈니스에서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어쩌면, 자, 말씀 한번 들어보면 우리 글로벌 시가총액 1등부터 10위까지 쭉 나열해보면 과거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은 소위 제조회사들이에요. 중화학공업. 근데 최근에는 다 뭡니까? 플랫폼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그 플랫폼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하고 싶으니까 그 밸류체인. 그러니까 AI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근데 AI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하기 위한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가 혼자 구동할 수 없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우리는 이용해요. 우리는 반도체를 사본 적이 없어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플랫폼을 이용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도체까지, AI 반도체, 이것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는 HBM. 이런 밸류 체인이, 그러니까 HBM은 HBM으로 끝나겠습니까? HBM에 들어가는, 이게 설계되고, 생선되고, 조립되고, 또 시험되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이게 다 밸류 체인이죠. 그리고 이 반도체가 나홀로 생성되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 강물이잖아요. 광물 자원.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서 이게 전반에 걸쳐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AI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가 AI에 기반해서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영상을 골라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의 상당수는 아마도 그 구글이, 유튜브가 추천해 준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고,
그 추천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AI 반도체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HBM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AI 반도체에 기반한 또 HBM에 기반한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것인데 한 번도 나는 리튬을 사본 적이 없고 그죠? 코발트, 흑연을 사본 적이 없지만 사실은 이 밸류체인 안에는 흑연, 코발트까지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AI라는 것이 기반이 됐을 때 혹은 그 앞단에는 2023년에는 전기차 2차 전지가 기반이 됐을 때 그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됐듯이 이제 또 새로운 뭔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조만장자가 등장할 수 있다. 트릴리언에어가 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허황되게 들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이런 투자적인 의사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인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우주경제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했겠죠. 그것마저도 여러분이 가감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런 세상의 변화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전혀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론을 초래한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그 변화를 읽어나가는 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변화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에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주도하는 우주시대는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 수용 주기나 또 기술 개발 주기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게 불과 10년 됐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주시대가 열린 게 지금 우주시대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우주시대의 굉장한 초입이라는 거죠. 그죠? 그 대부분의 기업 활동은 아직 비공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리 공간 정보와 위성통신과 이런 것들이 농업에도 사용돼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 팜이죠. 그래서 농부가 뭐 괌으로 휴가를 가요. 그럼 그 피서지에서 해변에 누워서 농장을 조종해요. 물을 더 줘야겠네. 온도를 확인해요. 다 이런 것들이 위성통신을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리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강수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물을 더 준다든가 자동으로 조절하게 한다든가 어토메이션까지 농업도 이동 경로를 다 추적하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송되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통신 당연한 거죠. 제가 두말하려고 이거 금융 당연한 겁니다. 이런 전반에 걸친 모든 산업에 걸쳐서 우주 산업에서의 산물 효용이 활용되는 것이다. 그게 다 뭡니까? 우주 산업의 범주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협의의 우주 산업, 광의의 우주 산업을 구분한다면 근데 과거 있었던 여러분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죠? 블로그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바꿔놨죠. 그전에는 뭐를 이용했어요? 신문 보고 잡지 보고 근데 블로그 보고 시장에서 장 보는 게 아니라 전자상거래소로 장을 보고 누워서 소파 앞에서 장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어느덧 수년이 지났고 그게 일상이 돼버렸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게 일상인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지털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여러분은 다는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주해 온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표현하죠.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날로그 세상이 더 익숙한데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세상에 걸맞는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 나는 오프라인 강의가 좋아. 유튜브 안 볼래. 하신다면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트가 아니죠. 근데 유튜브 시대가 왔네? 디지털 세상이 왔네? 난 유튜브 보면서 교육을 받을래. 경제를 알아갈래. 디지털 이미그런트죠. 근데 그러니까 주로 기성세대들은 디지털 이미그런트인데 디지털 네이티브는 원래 그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어쩌면 마트 가서 장 보는 게
혹은 시장 가서 장 보는 게 그게 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엄마가 장 보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장 보는 모습을 보면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과거의 그 변화가 이상한 것이 아닌 게 되는 시대. 그런 시대 때는 진짜 범용화되는 거죠. 근데 그런 순식간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유행하고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의 잠재력을 얼만큼 여러분 인정했었습니까? 초반에. 과연? 근데 인터넷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주 경제의 어떤 잠재력을 무시할 수 있지만 이게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 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우주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 책에 기초한 의견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이 부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TV에 출연해 내년 초까지 화성에 스타벅스를 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떠들어대는 우주 광신도들의 숨막힐 듯한 약속보다 더 놀랍고 더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일들이 사실은 나 내년에 스타벅스 화성에 낼래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50년 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 같은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저도 그것의 효용을 몰랐고 학창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월드와이드 웹 없이는, 그죠?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전체를 뒤바꿔 놓은 것처럼,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로 갈게요. 미국 위성항법 시스템 GPS를 보면, 그러니까 GPS를 가지고 사례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주 경제의 범위가 얼마만큼이고 우주 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만큼인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건 일단 뒤로 하고 GPS부터 보자 이거예요. GPS가 어떻게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지를 알고 나면 우주 경제 전체의 엄청난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태동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이 부분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1983년 9월 1일 소련 전투기 한 대가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을 격추했다.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이 보잉 747 여행기는 항법 오류로 인해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 비행기를 서방의 정찰기로 생각한 소련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민간인 269명의 목숨을 잃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군사용으로 개발 중이던 GPS를 공공재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어쩌면 당시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GPS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계기가 되어서 GPS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공공재라는 개념은 모두가 활용하는 거예요. 공원을 특정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만 1조 4천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인프라는 계속해서 새로운 응용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위치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2020년 현재 800개 가까운 기업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GPS로 인해 전 세계 그것만으로 800여 개의 기업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기업 가치를 모두 더하면 5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 GPS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우주 산업의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책에 기초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여러 섹터, 그러니까 6개 섹터 중에 하나예요. 3개 분류하면 한 9개 섹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섹터만 가지고도 이 우주 산업의 사이즈를 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운전 경로 표시에서 공급망 조정까지 정말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모든 일을 GPS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우버, 옐프, 포켓몬고, 이 개발 회사죠. 나이언틱, GPS에 의존하고요. 뭐 이거를 하나하나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은 기업들이 GPS 기반의 기업을 만들고 엑시트하고, 엑시트 멀티플 690배로 받고, 정말 그 많은 사업들을 영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주 산업의 가능성을 GPS만 가지고 봐도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스택이라는 개념이 나와. 기술 스택. 스택은요, 뭐냐면 기술 스택하면 어떤 기술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 묶음.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기술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앞서서 제가 AI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한테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쩌면 어플리케이션, 어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AI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HBM이 있어야 돼요.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AI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스택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술 스택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우주 기반 기술 스택의 하나에 불과하다. GPS가 말이죠. 세 가지 기술 스택이 있는데 세 개가 묶여서 하나의 우주 산업을 구성하는데, 기술 스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GPS는 하나에 불과하다. 근데 그 GPS의 산업성, 경제성, 얼마나 컸는지, 정말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는지를 GPS를 가지고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12년 정도가 산업 혹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탄생한 시점이라고 이 저자는 일컫고 있습니다. 자, 2012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제작 및 발사 업체 스페이스X는 우주정거장에 드래스건 우주선을 보냈다. 드래스건은 화물과 보급품을 우주정거장에 운반한 뒤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다. 이전에 우주정거장에 우주선을 도킹하고 성공적으로 회수한 것은,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에 갔다가 다시 회수한 사례는 초강대국 러시아, 중국, 미국 정부 3대 정부밖에 없다.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밖에 없다. 근데 이 2012년의 역사는 뭐냐? 민간 기업이 이 대열에 합류한 거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수준,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러시아 정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없어요. 이런 것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계 정부의 정부 다음으로 민간 기업이 네 번째로,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 설명할 때 3대 경제 주체라고 하죠. 경제학의 기본 3대 경제 주체. 가끔 이제 3대 경제 주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노동토지자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그 생산의 3요소고요. 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부모님 중에 초등학생 자녀 있으면 경제 3요소가 뭐야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아이들 다 답변합니다. 경제 3요소. 가계, 기업, 정부. 가계, 기업,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경제의 주체예요. 기업도 경제의 주체고 정부도 경제의 주체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분한 건 뭐예요? 중국 정부, 러시아 정부, 미국 정부, 그리고 스페이스X. 이렇게 경제 주체로 나열하면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학적 접근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거 좀 재밌죠? 근데 경제학적 접근이 아니면
또 다른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표현이 경제학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는 분의 저작물이다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느낀 소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민간 기업이 이 대열에 합류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시장이 탄생한 거예요. 시장. 기술 혁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술 혁신이라는 걸 그 S커브를 따른다라고 표현해요. 기술 수용 주기가 이렇게 S커브를 따른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시장을 형성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쭉 그냥 기어요. 그러다가 시장성을 확보하면, 시장성을 알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푹 올라갑니다. 주가로 생각하셔도 주가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광범위한 시장에 확대 보급되면 그게 또 시장성으로 이게 매출액 증가나 영업이익 증가나 아니면 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개념인데 이렇게 전체 시장의 한 90% 이상까지 다 포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게 계속 강한 성장세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가요. 이게 S자죠. S자. 이해가시죠? S커브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발표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표현했죠. 뭐라고 했냐면 동해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정되어 있다라고 그 물리적 조사 결과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될 수 있죠, 항상. 그러나 시장성은 어때요? 시장성은 아직 매출액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시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추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물리적 탐사를 했다고 한 것처럼 이번엔 탐사 시추를 해야 됩니다. 탐사. 시험적 시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추봉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시추봉 하나가 1,000억이에요. 그러면 5개면 5,000억이에요. 5,000억이 들어야, 적어도 5,000억이 들어야 탐사 시추 과정이 있어요. 매출액이 있습니까? 투자 비용만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탐사 시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사업성 있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24년 하반기에 확인하면 25년 상반기에 그 탐사 시추 결과 시장성 있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석유가 충분히 있다, 가스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면, 그러면 정말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뛰어들겠죠,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액으로 연결되는, 이게 한참 남았습니다. 실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무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석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채굴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시점은 2035년 정도 돼요. 아무리 빨라도. 뭐 그렇지만 그게 먼저 주가에 반영되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고 하는 것은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매출 같은 게. 매출로 봐도 그렇고 주가로 봐도 그렇고, 물론 선행성이 있지만 주가가 마치 그런 S커브를 갖는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캐즘을 뛰어넘는 일. 이제 제가 제 경익남 채널에서도 EV 캐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경익남 시리즈에서. 그래서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어떤 특정 신기술이 도입이 되면 갑자기 전체 100% 시장으로 확대 보급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갤럭시 1이라는 게 처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게 제 기억에 2010년 대략 2011년 이 정도였어요. 갤럭시 1. 왜냐하면 제가 국책연구원에 있었는데 그때 그 국책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무슨 표창을 받았어요. 표창을 받아서 그 표창 상금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럼 1억 원이 그 연구기관의 연구원들끼리 뭐 합니까?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이건 포상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 연구기관에서 갤럭시 원을 사서 다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갤럭시 원을 이용한 게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년, 11년 이때입니다. 그때 잠깐 돌아가 보면. 근데 그 갤럭시 원이 처음 나왔을 때 1년 만에 전체 다 보급이 확 마무리됐나? 아니죠. 보통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네? 이거 도입되었을 때 내가 이거 사용할까? 비싼 돈을 내고 이걸 사용해볼까? 과연 인터넷이 될까? 뭐 이런 의문을 갖고 도입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문의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이들을 뭐라고 해요? 얼리 어댑터 혹은 그 앞부분에 있는 계층들을 이노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한 2.5%가 이노베이터, 혁신가,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15%가 얼리 어댑터인데 혁신가 2.5%를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13.5%가 얼리 어댑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죠? 15%예요. 여기까지는 시장에 좀 빠르게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사용해 보니 만족도가 높아요. 그걸 word of mouth라고 표현하는데 구전 효과가 일어나요. 사용 후기가 돌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머저리티로 이동하는 거예요. 머저리티, 메인스트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끝까지, 그러니까 제일 늦게 도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늦죠. 도입이 다 사용하는 걸 보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걸 보고 나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15% 시장에서 만약에 여기를 뛰어넘으면 엄청난 그 광활한 시장 85%를 추가로 가져가게 되는데 보통은 거기로 뛰어넘지 못하고 많은 기술이, 많은 신제품이 그냥 거기서 사장돼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혹은 뭐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이런 시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하다가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사장되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런 제품 하면 떠오르는 게 개인적으로 시티폰이에요. 시티폰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티폰을 알아두시는 분은 아마도 40대 이상이신 거고 40대 미만은 시티폰을 모르실 거예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시장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 거기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캐즘을 뛰어넘는 일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상적인 경우에도 대단히 어려운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기존 제품에 만족을 하고 있었으면 이 신제품으로의 수용이 어려워요. 기술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액셉턴스 레벨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이 액셉턴스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나. 그리고 사용이 편리해. 이렇게 인지하면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기존 폴더폰보다, 그죠? 아날로그식 그냥 기존 인터넷 폰보다 스마트폰이 월등히 나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캐즘을 뛰어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즘을 뛰어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유망 기술이 캐즘을 뛰어넘지 못한다. 캐즘을 넘어서긴 하지만 그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유망 기술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우주 경제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어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사장되고 말 수가 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캐즘을 건너는 구간이 오면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S커브를 그린다는 거죠. 캐즘을 뛰어넘는 구간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갑자기 급상승하는 S커브를 만난다는 거죠. 이게 소위 후기 다수 수용자라고 표현합니다. 뭐 얼리 어댑터가 있다면 레이트 어댑터가 있겠죠. 레이트 어댑터. 그 뒤엔 또 뭐 레걸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뭐 학술적인 표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 15% 시장을 뛰어넘는 이걸 이제 캐즘이라고. 캐즘이 원래 지질학 용어예요. 그
땅과 땅이 갈라져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게 쭉 골짜기처럼 빠지는, 이걸 캐즘이라고 해요. 이 지질학 용어를 예를 들면 기술 경제학 아니면 뭐 기술 경영학 혹은 하이테크 마케팅 이런 영역에서 캐즘이라는 그 지리학적 용어를 차용해 가지고 경영학 경제학 용어로 바뀐 컨셉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는 구간에서 S커브를 강하게 그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올 수 있다. 그 다음 이야기 더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그중 하나가 다시 캐즘을 넘어서 이전의 혁신 기술을 쓸모없게 만든다. 그럴 때 폭발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G가 등장하고 LTE보다 훨씬 우월해요. 그럼 LTE도 당시에는 혁신 기술이었을 텐데, 그죠? 5G가 나오면서 LTE가 이제 쓸모없게 만들어지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스페이스X가 출현하기 전에는 무언가를 궤도에 올리는 과정은 매우 위험할 뿐이고 복잡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스페이스X 이후에 그 무언가 궤도에 올리는 그 비용이 절감되고 위험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서 이 우주 경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 경제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이제 그게 도입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는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을 저렴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급받고 스페이스X는 그 무언가를 궤도에 진입시켜 주죠. 그러니까 발사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거죠. 발사 서비스 기업인 거죠. 그 과정을 투명하게 만든 거죠. 스페이스X의 차기 발사체인 스타쉽은 궤도 진입을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우주선 발사 비용을 낮추고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첫 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리고자 큰 위성 하나 대신 값싸고 정교한 소형 위성 여러 기기를 우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이 책의 47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 그래프를 여기 제가 CG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삽입된 CG를 좀 보시고요. 보시면 우주 경제에 대한 민간 시장의 자본 투자를 보여주는데, 스페이스X 설립 이후에 보세요. 2012년을 기점으로 스페이스X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보세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시장의 형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2017년에서 21년까지의 이 자본 투자 규모가 뭐 10억 달러 단위를 써서 158이니까 80억 달러죠. 1580억 달러의 자본 투자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사실 티핑 포인트라는 거죠. 큰 뭐 장기 텀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도약하는, 이제 10년이 됐으니 이제 이렇게 부상하는 것이고, 이게 티핑 포인트가 돼서,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는 이게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 그만큼 했으니 그 다음에는 좀 줄어들 거야가 아니라, 이게 시작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이제 우주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주장을 이 책에서 합니다. 그 다음 그래프 보이시죠? 지역별 누적 투자 비율을 보면 이 중에서 미국이 46%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중국이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거의 세계 이 우주 경제에 대한 그 민간 시장 자본 투자 규모의 76%, 약 80%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이런 국가들이 이 시장을 리드하려는 모습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주 경제가 이제 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약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이 중에서 기타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우주 경제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 우주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명확히 그 설명을 제시해 줄 만한 그
표가 있거든요. 이따가 이 표를 제시해 드리면서 우주 경제의 6대 산업이 있는데 그 6대 산업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접근 비용이 낮아진 것은 중대한 변화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나 창업가, 야망 있는 전문가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까? 스페이스X 산하의 스타링크 같은 우주 인프라 기업을 세우는 일은 여전히 값싼 노트북을 구입해 모바일 앱을 프로그래밍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우며 돈도 훨씬 많이 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투자 비용이 훨씬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석유가 있다고 해서 석유 실질적인 시출을 하기 전에 탐사 시출을 하는데 탐사 시출을 하는 것만을 해도 적어도 그 시추 봉 5개 세우는 것도 5천억 이상이 드는데, 그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장적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거, 투자금이 훨씬 많이 드니까. 근데 우주 경제의 경제적 잠재력 대부분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성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서 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별표까지 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보급돼서 이제 그 위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각 분야에서 활용하는 데서, 그러니까 우주 산업 그 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성에 도달하다든가 화성으로의 우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발사 서비스, 발사체 개발 이런 사업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우주에서 제공하는 또 우주 산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이 산업에서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장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눈이죠. 그 다음 우주 기반 데이터에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지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니까 전 세계 각종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 이게 지구의 궤도거든요. 지구의 궤도에서 세계의 각종 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 열리고, 또 GPS와 아까 기술 스택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머지 기술 스택이 GPS뿐만 아니라 지리공간 정보, 지오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오인트, 그리고 위성통신, 셋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기술 스택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메탄가스 배출을 추적한다든가, 글로벌 운송 경로 최적화를 찾아간다든가, 정말 이 지구 궤도를 통해서 축적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경기 순환 방향을 거슬러서 이 우주 경제가 부상하고 우주 기반 데이터가 또 사업 확장에 도움을 주고 불황기에 오히려 회복 탄력성을 주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을 심지어 명명합니다. 그 기업 중에 특히 강조하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플래닛 랩스입니다. 가장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우주 기반 기술의 잠재력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회사 플래닛 랩스를 강조하고, 안전장치, 극도의 복원력 이런 걸 가지고 위성을 설계하는 그런 나사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나사의 전직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분산 네트워크로서 작동하는 값싼 소형 위성을 무더기로 쏘아 올릴 수 있는데 왜 오류가 없는 위성 하나를 만드느라 막대한 시간과 돈을 써야 하나, 본질적인 질의를 한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위성 하나하나를 발사하는데 비용이 많거나 위험이 많다면 어쨌든 그 발사 비용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위성을 하나 만드는데 그 오류 없는 위성을 만드는데 노력해야겠죠. 근데 위성을 그냥 무더기로 뭐가 오류가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 그냥 위성을 만들어요.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 무더기로 위성을 다 쏘아버려요. 근데 그래도 비용이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깼어요.
쉽게 말하면 콩을 보고 심는데 어떤 콩이 잘 자랄까, 좋은 콩일까를 막 한 3개월에 걸쳐 연구해가지고 그 콩을 심어요. 왜냐면 그 콩을 한번 심으면, 왜냐면 화분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볼게요. 화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될 콩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상 제공돼요. 수만 개가 무상 제공돼요. 그러면 그 3개월에 걸쳐서 어떤 콩이 잘 자랄지를 그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심으면 되죠. 잘 자라는 것을 가지고 뭐 나머지 효용을 보면 되죠. 마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플래닛 랩스는 그 전보다 저렴해진 위성 발사 서비스를 이용해 사업을 시작한 선구적 기업이다. 그러니까 발사 서비스에 있어서 가격을 완전히 떨어뜨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 저자, 스페이스 이코노미의 저자죠. 체드 앤더슨. 체드 앤더슨이 이 스페이스 캐피털의 설립자라겠죠. 투자사라고 했죠. 근데 이 스페이스 캐피털이라는 투자사가 처음으로 투자했던 대상이 바로 플래닛 랩스입니다. 플래닛 랩스. 그러니까 더 이 기업에 대해서 강조했을 수도 있겠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분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플래닛 랩스의 이 스페이스 캐피털이 첫 번째 투자 대상이 됐었던 그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능성을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거의 이제 끝으로 69페이지로 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우주경제의 6개 산업 중 가장 큰 위성산업이라는 이 표를 제시해드리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산업이 GPS라는 영역이 있고, 지오인트라는 게 있고, 셋콤이라는 게 있습니다. 3대 섹션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분배라는 영역이 있고, 인프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 안에 해당되는 그 기업들의 사례들이 쭉 있겠죠. 예를 들면 그냥 구체적인 설명은 좀 이따 가겠습니다. GPS 위성 항법 시스템을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우버인 거예요. 그리고 위성통신을 인프라적으로 이용하는 비즈니스가 아마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그 각각의 사례들을, 그러니까 9개 섹션에 걸친 각각의 3x3 매트릭스니까 9개의 상자가 들어가죠. 그 9개의 상자에 들어가는 각각의 비즈니스를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스택, 기술 스택이라고 표현했는데, GPS뿐만 아니라 여기 그림에 보시는 지오인트, 셋콤이 하나의 기술 스택입니다. 우주산업 기술 스택. 자, 그러면 GPS 기술 스택 내에 인프라라는 게 있고, 인프라 계층, 분배라는 계층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림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일단 애플리케이션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어플이에요, 어플. 그 다음 두 번째 분배는 뭐냐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우주 기반의 자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수신, 가공, 관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신하고 가공하고 관리하는 그게 과정이 분배고요. 마지막으로 우주 기반의 자산을 제작, 발사, 운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발사 서비스 같은 거. 그래서 GPS, 지오인트, 셋콤이라는 영역에서 각각 애플리케이션 분배 인프라와 만나는 나의 3x3 매트릭스가 각각의 산업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GPS도 보겠습니다. GPS는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 신호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아가서 지리공간 정보, 즉 센서가 탑재된 위성을 통해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지오인트 기술입니다. GPS는 위치 기반 데이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지오인트 되셨죠? 그 다음
지오인트가 또 지오인트 인프라 회사가 있고, 지오인트 분배 회사가 있고, 지오인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근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제가 축약하고요. 그 다음, 셋콤은 위성통신입니다. 위성통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데이터 전송을 책임지는, 기술이죠. 그래서 가장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스타링크고, 스타링크의 군집 위성은 조만간 데스밸리에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지점에 끊이지 않은 무선 고속 데이터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위성통신 기반의 무선 고속 데이터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자율주행차는 통용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vehicle to vehicle, 자동차와 자동차, vehicle to infrastructure. 예를 들어서 신호등과 교신을 해야 돼요. vehicle to pedestrian, pedestration, 보행자죠. V to P,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뭐라고 해요? V to X, vehicle to everything과 실시간으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수많은 지나가는 자동차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달려야 돼요. 그러면 뭐 통신이 제가 섬에 놀러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가까운 섬에 배 타고 한 1시간만 가도 전화가 잘 안 돼요. 인터넷이 접속이 안 돼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렸지만 그만큼 위성통신이 기반이 됐을 때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차가 운용이 가능해요. 그럼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그리고 그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동차 더하기 통신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 우리 TV를 집에 놓으면 그 통신 서비스 TV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채널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사도 통신 서비스 가입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운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가 운용이 되는데 기반이 되는 게 다 뭐예요? 위성통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자율주행차는 그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주산업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위성통신에 기반한 그 인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인 거고요. 그 사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만큼 우주 경제를 구성하는 그 산업 섹터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우주 경제의 지도를 그리다라는 챕터나 정말 그 미래 유망한 그 우주 경제를 이끌 리더 기업들 쭉 나열해주고 있고 또 그런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창업들이 있을 것이며 그런 이야기들이 쭉 명확하게 책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과연 우주 경제 가능할까? 이게 얼만큼 그냥 막연했죠. 좀 의심도 있고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함께 제가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만 우주 경제가 막연한 게 아니구나. 당장 내 앞에 있는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관심을 갖는데 투자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 의사결정 내리는 거지만 이런 우주 경제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로 이 우주 경제를 나의 것으로 가져가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 348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그 하나의 문구가 있거든요. 우주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울림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아르키메데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에게 충분한 길이의 지렛대와 지렛대를 괸 수 있는 지렛목을 주면 지구라도 들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렛대가 있고 지렛대를 운영할 수 있는 지렛목이 있죠. 이게 지렛목이겠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지렛목이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지구도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어올리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우주 경제가 그런 지렛목, 즉 누구라도 인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받침대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지구라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이 지렛대라고 한다면 그런 지렛목, 그런 지렛대는 아마도 이 우주 경제가 그것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마치 그 책을 같이 읽어 나가고 저와 함께 저의 해석을 좀 담은 저의 이제 독서 감상문 같은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께 덜 익숙했었던 상대적으로 그런 우주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게 그냥 막연하게만 이해했거나 좀 의심의 마음으로 들여다보셨던 분들께 우주 경제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스페이스 이코노미 체드 앤더슨 저에게도 좀 많은 상상과 그리고 현실을 깨닫게 해준 좋은 책이었다라고 추천해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